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도 넘은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의 촬영 허가로 인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 영상으로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33번, 평화를 25번, 민주주의를 15번 언급했고 친이 쿠데타, 피처의 혁명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자, 유엔 총회 세계 최초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자, 연설 내용 어떻게 일단 참여한 것 자체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6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그 지난 12월 3일 날 그 불법 계엄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죠, 바로.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고 민주주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미 다 뭐 지난 G7 정상회의 6월 달 때 다자 외교로 이제 복귀를 했고 정상회의도 다 복귀가 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다 세상에 알리긴 알렸습니다만 또 유엔 총회랑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또 80회 유엔 총회고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이번에 80주년이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엔이란 무대에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헌법 체계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가 복원된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가 한반도의 이제 긴장 완화에 관련된 거겠죠. END라는 거. 그 엔드 그게 아주 중의적으로 아주 묘하게 이 단어를 꾸민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냉전의 끝 그리고 긴장 완화의 끝이다. 긴장의 끝이다. 엔드고 이제 그 교류 그리고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디뉴클레이제이션 이거 비핵화. 네, 머리 글자를 다 땄습니다. 네, END를 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남북한의 긴장 완화라든지 이걸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그렸다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 문제를 일단 동결하고 축소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비핵화로 간다는 건데 그 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80차 유엔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참석 그리고 END를 담은 연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 후반, 보통 중후반쯤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국내의 이제 내정 문제 관련해서는 좀 시달리는 좀 골치 아픈.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우리 위상에 걸맞는 뭐 대접과 대우와 그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에 이 대통령이 섰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지도 있겠지만은 이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특히 삼권 분립과 관련된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국내 내부적인 정치적 논란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것과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고 이 부분 아마 이 대통령도 본인의 의사와는 또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통제 불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별로 없는 이 집권 여당 이 민주당의 행태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부담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면에서 보면 해외에서는 나름대로의 위상과 그 위치를 인정받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총회 참석도 그렇고 밝힌 대통령의 이 END 구상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설 전문을 쭉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은 게 다 이제 END론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기도 했고, 이러면 최근에도 이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3단계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동결 감축 그리고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가되 그 과정 중에서 언제든 평화 협상의 테이블로 북한과 마주 앉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비핵화가 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위를 둘러싼 일단 미국과 북한의 기류라는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1기 때 이 두 정상이 만나기도 했었고 북한과 미국이. 그리고 북한도 어떻게 보면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좋은 인상과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에이펙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제3의 곳에서 뭐 판문점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과 조율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저는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단계 이 비핵화로 가는 단계에 언제든지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결국에는 비핵화에 북한을 끌어내는 거. 이 부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이제 평화, 대한민국이 33번이 거론됐다라는 거 그리고 유엔의 창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 같이 역사의 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동시에 80주년을 맞았던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다시금 강조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자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순서가 7번째였어요. 한 20여 분 연설을 했는데 참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자리가 많이 비었던 거 이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꽉 차 있었던 자리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체제를 존중을 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차용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북한이 유엔 연설에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이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낸 바가 있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미국과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외교 다변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들어주기만 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굴종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뭐랄까요 기준점을 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 교수님, 이 북한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우리만 의지가 있으면 뭐 하느냐, 비핵화 대가가 아닌 비핵화 이전의 관계 정상화는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현재 단계에서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비핵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북한이 믿는 게 마지막으로 있는 게 핵이에요. 핵. 뉴클리어 파워. 그거 없으면 북한은 존재하기 어려운 비정상 국가입니다. 근데 그 비정상 국가의 현실을 우리가 냉엄하게 인식을 해야죠. 근데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고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이게 지금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일단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시키는 바탕 위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때 워낙 이 두 국가의 관계, 남북 관계라는 게 뭡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지만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남북 관계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적대적 국가로는 이제 헌법에다 명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헌법에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얘기해서 자극한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실 인식에 기초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쉽지 않겠습니다만 교류를 통해서 정상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핵에 대해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조금 축소해 나가면서 이제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겠다는 그 로드맵인데 쉽진 않아요. 근데 흡수통일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야지 흡수통일을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뭔가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그 수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윤석열 전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 과도할 정도로 너무 흡수통일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마치 분단의 고착화로 보는 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말이죠. 네. 1국가 2체제였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한 국가의 두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도 뭐 분단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현실 인식에 바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혜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에이펙 방문할 때 판문점에서 예상하지 않은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된 부분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이 남북 문제는 또 북핵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장 가장 큰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단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정치 않는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막 그게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한계에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END 접근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의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정도 차이와 어떻게 보면 그 강약의 차이 정도가 있었지 이 기본 방향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이제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걸 얼마나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진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건 이제 그 미국을 향해서는 이 핵은 미국을 향해 쓰는 게 아니고 남한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부담은 부담대로 지게 될 거고
또 피해는 피해대로 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또 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삼각관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요 참 쉽지 않은 과제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계획한 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의도로 와봅니다. 강전혜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로 이제 이 취임 100일이 되는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의 이 말살 폭주,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강경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장동혁 대표의 강경 기조라기보다는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로 당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위헌정당 이야기를 하고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씌우는 과정에서 특검이 저희 당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프레임을 공고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때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여당의 모습 그리고 특검에서의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애로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야 정치가 완전히 협치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국합 배드캅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협치에 대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신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송원석 대표가 또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일이 정말 빅데이입니다. 예. 25일이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조직 개편 등 관련 법안들, 검찰 조직 개편 또 정부 조직 개편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날이 이제 내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60여 개에 달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장 외에서는 장동혁 대표 또 원내에서는 송원석 대표는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게 원내 전략일 수 있나라는 의아함이 일단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깃장 발목 잡기로 국민들께 비치는 것은 야당의 실력 함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그야말로 야당으로서는 제일 야당이잖아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입법 독재, 입법 폭주라고 하려면 어떤 법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이렇게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 바로 이 국정감사 직전에 대구로 내려가서 장애 집회를 하고 그나마 그것도 당내에서도 뭐 이제 그만할 거다 아니다 원래는 계속 여러 군데에 거점을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갈팡질팡한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전략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략일 수 있습니까? 60개 그러면 뭐 몇백 일이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뒤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문제 있는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대안을 내면 돼요. 그게 수권 정당의 자질이고 능력이고 국민들께 판단받는 지점인데 입법 폭주다, 정치 탄압이다. 실체가 없는 수사를 특검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역풍 맞았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계속 모든 언론사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정확히 그어야 되는데 혼용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력 발휘가 되겠습니까? 실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박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조직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것만이 엄혹한 야당 말살 전국 상황에서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궁금한 건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우리가 누군지는 아마 각자 규정이 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좁죠. 네, 지금 뭐 분위기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또 송 대표 본인이 아마 원내대표를 애초부터 희망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달까 좀 뭐 그런 편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도기적인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최소한도로 이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강경 모드로 일단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인 비판이나 그 논의가 있고 반대도 충분히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네. 상황 아닌가.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 필리버스터와 이제 장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제 요구를 어떤 반영하는 측면과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원내 전략을 통한 이제 뭐 그 여당의 폭주를 이제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게 그 현실적인 선택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 교수님 네. 내부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 외부로는 동대구요. 그 다음에는 오는 28일입니까? 서울에서의 이 장애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 효과적일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 장애 투쟁을 마지막으로 장애 투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럴 장애 투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9년도, 2020년도 그때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오래 했어요. 그때 네. 황교안 대표였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때인데 들어올 명분이 대단히 약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2020년도 총선 아주 참패했습니다. 꼭 무슨 장애투쟁을 했기 때문에 참패했다라고 인과적으로 바로 직결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그 애로는 알겠어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69개인가요? 60여 개 법안을 다 한다는 건데 몇 개의 쟁점 법안을 할 수 있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취지가 있는 거니까 소수 야당이 그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는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는 없죠. 하루밖에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더라도 그걸 함으로써 어쨌든 여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제 야당의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근데 과연 그런 게 지금 국민 일반에게 국민 대중에게 잘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가 모든 법안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합의된 법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69일 동안 결국은 말하자면 69일 동안 의회 일정이 연기된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 몇 개 법안을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딱 집중을 해가지고 네. 아주 정말 논리적으로 여당의 법안 논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69일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 적어도 무슨 뭐 당위적인 측면을 떠나서 전략적으로 전 패착인 것 같고 이게 장애투쟁하고 연결되질 않아요 도대체. 네. 최 교수님 말씀 도중이긴 한데 지금 가장 최근 보도는 송은석 원내대표가 최대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한다. 했습니까? 쟁점 법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사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일단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는 지금 여의도 정치권 최대 쟁점인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일을 삼권 분립 사망일이라고 규정을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대법원 앞을 찾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벌인 몸싸움 영상을 재생하고 송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이 삼권 분립 사망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강세림 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여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처음에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법안이 박찬대 의원 안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전담재판부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한 내용으로 하나 더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하루 동안에 한 대여섯 차례 말이 바뀌고 공식 뭐 속기록이 변경이 되는 이런 총극까지
사태까지 벌어지다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그 거취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게 사실상은 원래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이게 국민적 역풍이 있으니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30일에 이제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의 일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물타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2021년 4월 23일이 상권 분립 사망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025년 올해 9월 30일이 상권 분립 사망일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완전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여야 공히 저는 이제 상권 분립에 대한 예우가 있고 대법원에 대한 예우가 당연히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을 상권 분립보다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면서 입법부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탄핵 우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다소 이제 좀 반박하고 싶은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출근길 저지투쟁 같은 걸 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지, 그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정치적 스탠스를 그럼 반성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파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직격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당연하지만 사법부를 어느 정도 이제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명수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각자 유리한 상황을 갖다 대고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회복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과 내부적 논란이 이게 지금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특정 판사를 지명해서 사퇴라든가 교체를 요구하는 이 모습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아마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시간이고 특히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이른 시기에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결국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그 주류 세력들이나 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이제 제가 의문 갖는 건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디까지 제어해낼 수 있고 어디까지 이거를 함께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이 보시는 상권 분립 사망일은 언제입니까? 상권 분립 사망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상권 분립 사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근간이 지금 상권 분립인데 네. 그 여야가 너무 이제 상권 분립의 그 어떤 사망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게 일단 경박하게 보이고 양당이 다 그래요. 그거는 마찬가지고 앞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사법부를 너무 악마화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의 대상인데 일단 개혁의 대상인데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한 수위의 발언들 그리고 너무 악마화하는 것 같은 그런 취지들 이런 거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조금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일단 사법부도 반성할 게 너무 많죠. 많이들 말씀을 나눈 거긴 합니다만 지난 3월 달에 그 부장판 지기현 판사의 얘기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빠르긴 빨랐어요. 5월 1일 날 이렇게 파기환송을 한다는 게 유죄치. 일단 그때는 정당에서 결정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건 뭐 정말 여당 야당 떠나서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구속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국민 일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이 엉뚱한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가의 우려가 있어요, 사실. 바로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내란 뭐 특별재판부에서 말은 바꿔서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논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법부가 뭐 대안을 내놔야 돼요. 무조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직격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분과 이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유엔에 가 있고 우상호 정부수석은 얼마 전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 불거졌을 때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돼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거래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잘못이 있는 지도자들을 교체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강전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법부 전체를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었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선출이 된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사법부 의회가 사법부의 위에 있다라는 오만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립이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견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그 말하자면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아예 별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돌아오실 텐데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논의할 예정도 없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분명히 그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강유정 대변인의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분명히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민 변호사 어떻게 보시죠? 김기표 의원은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탄핵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김기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일단 개인 의견인 걸로 보이는데 일부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탄핵안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사 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관련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막 관련 수사 자료를 막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탄핵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주 이제 이 판사들의 심증을 굳힐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현 상황에서 이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케이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이제 혼재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무적으로나 어떤 법률적인 상황상 탄핵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실체와 관련해서 이제 대단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냐면 사법부의 신뢰를 본인이 대단히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무죄 판단 법관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수기합니다. 빨리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전압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하는 건 맞지 않아요. 평균 걸리는 소요일이 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단히 수상쩍은 행동을 한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함구하고 내란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막 언론인들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조인의 태도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만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이런 부분이 중도층 민심에 많이 소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있어서 박 교수님 또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시선이 가는 부분은 12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확실한 뭐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앞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의 경우도 있었고 이게 지극히 민주당스러운 정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증거를 제시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정말 동조했다고 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의혹이 나오면 전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 또 국회의원이 말하면 전부 의혹이고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인 거고 예. 이게 그래서 조직적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가 이제 강경론을 주도하고 또 조국 전 이 비대위원장은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뒤에서 치고 빠지는 식이고 또 우상호 수석이 뭐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누가 이 우상호 수석의 언급을 지금 믿을까 싶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리했을 뿐이지 그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겠나 싶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까지의 그 정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목적을 정하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제냐라는 것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계속 그 의문이지만 지금 뭐 민주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아마 다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저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탄핵소추 발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았을 때는 탄핵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정치적인 역풍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 예. 상황에서. 근데 김병주 의원이 12상 비상계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동조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할 거면은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에 하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라라는 하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공수처법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공수처법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를 할 수가 직무 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상황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은 이제 뭐 법카로 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민망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탄핵이 아니라 잦은 사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령께서 이 부분 결자해지하는 의미에서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 또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대법원장 사태는 걷어들여야 돼요. 앞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 대법원장 사퇴가 나오고 계속 이른바 빌드업을 시켜나가는 과정이라면 말이죠. 어느 한 의원이 얘기하고 나서 또 이제 그게 다른 의원이 또 바톤 체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다른 프레임으로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내란 척결 그리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언제부터 모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의를 했던 자들은 누구인지 이걸 밝힐 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대법원장 사퇴 문제로 가고 탄핵 여부로 가고 이렇게 되면요. 완전하게 국민의힘에게 명분을 주게 된다고요. 이건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부터 이러다가 탄핵 발의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탄핵 발의 건은 요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네. 오늘 탄핵이 발의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 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내란 수사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하는 것인지 일단 물러나게 하고 보자. 아니면 설령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탄핵이 나중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예. 일단 상처 주자. 그 전에 탄핵까지 가기 전에 사퇴시키겠다. 자진 사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 이건 이른바 원론적으로 권력의 절제, 자제가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이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도 내란 척결인 것과 네. 전혀 다른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간단히 가라앉을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요청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 불신에 있어 결자 해지가 중요합니다. 이 결자 해지를 강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시고 장유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조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모양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도 안 묻힌 거나 또는 덜 묻힐 거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사실 적절한 언급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법부 불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불신은 없는 건가요? 국회는 지금 뭐 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를 전제로 했다. 이게 또 결국은 권력 서열론에 따른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출직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시간이니까 선거는 멀었고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아마 그 좀 민망했던 거라도 다 하고 싶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저는 이 결자 해지를 되게 무슨 뭐 사퇴를 종용하거나 이렇게 해석은 되지 않았어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문형배 전 헌법재판 이제 소장 대행도 비슷한 취지의 SNS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누가 했느냐에 따라 우원식 의장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거 사퇴 이렇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건 지금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조혜대 대법원장의 그 이제 파기환송이 좀 결정타였던 것 같고 이제 내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좀 분수령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문형배 소장이 얘기했던 결자 해지도 지금 이른바 직연재판부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의식들이 좀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뭐 느리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인사나 이런 조치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한 다각도의 모색을 좀 당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이 사법부가 말이죠. 자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집중 심리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집중 심리제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특정한 판사를 충원해가지고 그 사건을 빠른 기일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형사합의 25부에도 판사를 한 명 충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 하나의 연장이긴 한 것 같은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3월 달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석방한테 깜짝 놀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5월 달 1일 날도 그랬고 말이죠. 파기환송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얘기를 자꾸 법기술적으로 하는 걸 비판 많이 해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가다가 이게 무죄가 됐어. 왜냐하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간에 내란 다른 중요 임무 종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자체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아마 결자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장의 결자 해지. 강재래 변호사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두 분께서는 조금 선회해서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그리고 야당이 보았을 때는 이분도 결국에는 다음번 대선이라든지 무언가를 준비하시려는 게 아닌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려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다음번 스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뭐 서영교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우원식 의장도
이번 최근 대선에서 대선 주자의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올라가기도 했고 이 기억을 못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당에서도 이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없이 중립을 지켜라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장의 모습인데 지금 너무 나가셨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모습, 즉 김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자, 공개된 이 내용, 사실 일단은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 먼저 박명호 교수님부터요. 글쎄요. 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 아마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이 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언론에 관심이 모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재판도 그렇게 오래 끈 경우도 아니었고 뭐 특별하게 진술이 있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보석 재판 말고는 출석을 예고한 여태까지 계속 불출석 또는 거부해온 그 상황과 대비되는 데서 좀 더 관심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은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했던 일들, 뭐 공모했다라고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야지 그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이제 알선수재 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죠. 바로 그거에 통일교에서 금품받은 수수 의혹인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의 부인이 돼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한두 개도 아니고 16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근데 지금 16개보다 또 나오고 있잖아요. 학폭의 뭐 김희승 전 비서관인가요? 그 사람 뭐 자녀 김승희 의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을 뭐 무마해주려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것도 인위된 사건을 하니까 이게 뭐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이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일반은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전 잘한 거라고 봐요. 알 권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굳이 왜 공개를 해서 망신주는 게 아니에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지금 꽤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불출석해 왔고 그러면서도 이걸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거. 강재 변호사께는 이 점을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박명호 교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재판 소환 수사 요청 뭐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 뭐 재판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내일 이제 특검 수사에도 출석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판에 적극적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저희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 조금은 보통 피고인들과의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는 당연히 출석을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촬영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재판 시작하기 전에 그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그것들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영상이 나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유죄 취지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큼의 파괴력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두 내외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의 효능감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다시 피고인이 되었을 때 그 재판 생중계되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알 권리로서 보아야 될까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윤 변호사는 이 점 여쭤볼게요. 네. 재판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또 내일 재판에도 네.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나와서는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나중에 이 판사들의 네.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무죄는 다툴 수 있는 본인의 뭐 항변 내용이니까요. 방어권 차원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끝까지 관철을 시키는 건데, 근데 김건희 씨는 본인이 다투면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전략을 택하는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항변을 하더라도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경을 하더라도 정말 30년 이상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툴 동인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김건희 씨는 좀 다릅니다. 알선수재, 뭐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여러 혐의들 합쳐도 그걸 어떻게든 깎거나 내리거나 양정 사유를 막 밝히거나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희망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투는 거죠. 언론에서도 막 기록도 안에서 열심히 보고 변호사 접견도 하면서 전략도 논의하고 이런 게 두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 왜냐면 아하.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서 뇌물죄의 주체도 될 수 없고 나 뭐 직권남용의 직분이 없으니까 주체도 될 수 없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다 떠안아야 되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다 내가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하고 있진 않아서 아마 김건희 씨로서는 좀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 최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하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2년 전에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제 수사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년 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강철희 변호사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23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용산에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이 있었고 이 학폭을 김건희 여사가 무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비서관의 딸이 학교 1년 후배 2학년 학생을 뭐 리코더 이런 걸로 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알려졌고 학생은 가해자는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강제 전학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이런 의혹들이 학교폭력 의혹들이 있으니까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바로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당시 교육부 차관이랑 김건희 여사가 한
8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원래 그 16개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특검이 지금 다른 사건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특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검에서 굳이 지금 뭐 사람도 인원수도 늘리고 수사기관도 늘리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비판 여론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특검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이전의 의혹들까지 이렇게 좀 폭을 넓히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3대 특검 간의 경쟁 아닌 경쟁심도 좀 작동을 했을 거고요. 지금 그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은 사실 그 전에 이미 수사가 꽤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라든가 추가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일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에 의혹은 많았지만 진전된 게 별로 없었던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특검 간의 경쟁 심리에 따른 그 조금 더 뭐랄까 좀 그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보면 아마 그 3대 특검 중에서 연장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이 김건희 특검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저는 뭐 연장도 한 선택일 수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큰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 추가적인 거 이외에는 별로 없을 거고 또 아마 우리들의 상상력을 좀 더 넘어서는 류의 좀 그런 류들만 이제 남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뭐 정상적인 그 연장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하나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의 연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죠. 최 교수님 의견 저는 어떠십니까? 김건희 씨 일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전방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 국민들, 주권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히 국가 권력을 사유한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게 최고의 권력인데 최고 권력은 물론 주권이긴 합니다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선 그 자리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게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전 변호사 말씀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이거 굳이 이런 것도 특검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런 거 특검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김건희 씨에 관련된 거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6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 국민들로서. 분노를 안 느끼기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자가 대통령 부인을 했냐고 도대체가. 에? 이거 당연히 해야죠. 여기서 무슨 특검이 해야 되냐 검찰해야 되냐 이거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해서 완전히 발본색원 해가지고 더 있으면 더 해야 돼요. 특검 기간 더 연장해가지고. 네. 특검법 개정이 됐으니까 아마 연장이 또 되겠죠. 에. 강재리 변호사는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16개 원래의 혐의를 넘어서서 이렇게 뭐 학폭무마를 했다. 그리고 뭐 종묘에서 차담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특검에서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종묘에서 차담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종묘에서 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그 아티스트의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 뭐 CCTV 그 거기 안에서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티타임을 개인적으로 국가유산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 그 16개 혐의에 넘어서서 좀 커 보이는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사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김예성 씨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영장을 쳐서 구속이 됐는데 영장 자체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관련성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영장을 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김예성 씨와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영장을 쳤지만 아예 기각이 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본인들의 뭐 말하자면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도 사안을 하기 위해서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저는 특검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가봅니다. 장 변호사님. 네.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 일과 보석신문에 대한 중개 허용, 방송 중개겠죠. 네.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했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된 다른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그 백대현 재판부에는 이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실무를 할 때 보석 신문기일을 보통 원래 정해져 있던 공판기일에 연장선상에서 그냥 해요. 같은 날. 예. 그러니까 내가 첫 기일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기일에 나가고 보석 신문에만 딱 이거를 오전 오후로 나누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전엔 안 나왔다가 오후에 보석 신문에만 임한다. 그럼 재판 출석을 하겠다는 그 자기 논리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들 말씀을 들었을 땐 좀 궤변이라고 생각한 게 첫 기일이라 나간다. 아니요. 원래 피고인들은 첫 기일, 둘째 기일, 마지막 기일 다 나가는 거예요. 재정한 상태에서 형사 공판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특검이 그럼 우리 이 부분 중계 허용해달라. 오늘도 김건희 씨 중계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1분 그냥 자리에 착석하는 무슨 착장을 했는지 이게 헌재처럼 실시간으로는 못해도 거의 그 전반을 다 중계를 하고 그 녹화 편집을 뭐 최소화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사안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권력형 비리이자 범죄예요.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정말 겨눴던 중대 범죄인데 이것을 그냥 비공개로 1분만 보여주면서 한다. 전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알겠습니다. 법원이 인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김영 선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계 뭔가 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내란 특검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제 출석 거부하고 소환 거부한 거에 따라서 조금 그 다른 특검에 비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그 성과를 좀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이 아마 얼마 안 됐죠. 그 부하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아마 했는데 그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거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 장 변호사 설명대로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는 셈이 측면이 있어서 결국 윤 대통령에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해서 이번에 그 첫 공판기일에 가치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뭐냐면 그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저지했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얘기왔었던 당뇨라든지 건강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기소가 될 때까지 기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 선임도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한 부분이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 교수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질타를 했는데 지금 일단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만 바로 같은 날 있는 보석 신문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뻔뻔한 거죠. 지금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지금 이제 피고인인데 하나의 그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글쎄 보석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볼 땐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 3월 달에 직위원 그 부장판사의 그 판단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라고 얘기되는 압박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서 그런 걸 자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도 이걸 또 만약 보석을 한다?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이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는 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이 있느냐?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민주당이 또 특검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으로 네 분께
지금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명 교수님부터. 글쎄요, 상당히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 뭐랄까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도 특히 이제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분명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미 규정이 끝나고 정리가 된 사안인데 이게 지금 법적인 절차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법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상당히 최소한의 이 기준이라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예상하는 대로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정리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뭐 통일교 신자가 전 국민의 10%인데 우리 당원 중에 10%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에는 그건 논리적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제 매집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1만 명으로 추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문자들도 있어요. 이번엔 누굽니까? 건입니까? 김입니까? 이뤄가면서 우리가 몇 명을 동원하면 되겠습니까? 1만 명이다. 이런 거를 없는 사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성동 의원이 받아갔다는 돈은 사진까지 있어요. 5천만 원은 비단으로 쌓여져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비단이 위에 왕자가 수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한테 흘러갔다고 수사기관이 추론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지금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이 이제 강제 매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통일교 지도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켰다라는 부분들도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입증이 될 것인가? 지금 11만이네 12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갖고 있는 당원 명부와 통일교 그 명부를 대조했을 때 단순하게 나온 그 교집합인 사람들이고 영장에 원래 적시가 되어 있었던 23년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그때 가입한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파악한 것은 3천여 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돼요. 책임 당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 숫자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과연 나중에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형태로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오히려 저희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근데 야당 말살이 그 생각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통일교와 지금 국민의힘이 벌인 이 일 나중에 법률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뭐 입증할 수 있다 논란이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심증이 있잖아요. 통일교가 여러 가지 그 현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세습 경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그런 걸 볼 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법률로 적용되고 판단이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뿌리 뽑아야죠. 이게 특정 종교 집단과 정당이 이렇게 유착해가지고 그 당시 의원에게 돈을 주고 또 이걸 또 이렇게 무슨 당원을 입당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말이죠. 이거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거 상상이 안 된 얘기들이에요. 자꾸 법률 얘기만 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